제가 하게 되면 선거에서 실패할 것이다. 이게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스스로 공안검사를 자부하고 강성 우파 이 성격 때문에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인기가 높지만 중도를 향한 당의 외연 확장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우리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촛불 집회를 참석했던 것을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 시민들은 어떻게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내보려고 그렇게 절규를 하는데. 자, 두 번째 픽에서는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딱, 이건 역시 열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3인의 후보들은 오늘 오전에도 열띤 토론을 했다는데요. 지금 김태원 변호사 아침에 오전 인터넷 토론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첫 토론회 때 모습을 보면요, 이게 먹이사슬처럼 마치 김진태 후보는 오세훈 후보,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는 황교안 후보를 이렇게 먹이사슬처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색적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제 우리 언더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후발주자가 이제 지지율이 좀 사실 밀리는 후보가 네. 지지율이 1등하는 후보는 좀 잡으려고 하고 1등하는 후보는 사실 그걸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뭐 모든 선거의 TV 토론은 공통된 모습이에요. 지난번 대선 TV 토론 때도 사실 모든 후보들이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좀 공격을 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누구 하나 특정 후보를 잡아서 들어가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뭐 부자 몸조심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 TV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황교안 후보에 대한 공격이 강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이념적으로 좀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방금 전에 영상 보셨지만 아니 황교안 후보 당신이 당대표가 되면 중도로 외연 확장 안 되는 건 아니냐. 네. 그럼 우리 총선 필패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진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과 이념적으로 가장 대립되는 사람은 오세훈 후보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촛불 집회를 뭐 참석했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도 나왔고 오늘 오전에는 이제 김진태 후보가 무슨 얘기까지 오세훈 후보에게 했냐면 네. 당신 말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애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당신 선거 도와주려고 갔다가 신촌에서 커터칼 맞은 사람한테 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는 김진태 후보에게 당신의 그 5.18 망언 때문에 우리 당의 수렁에 빠졌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황교안 후보는 사실 조금은 여유롭죠. 아직은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뭐 여론조사 수치가 정확한 건라고 말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대체적인 관측이 황교안 후보가 지금 선두다라는 것들이 대체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네.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오세훈 후보나 김진태 후보와는 전면전으로 좀 하는 것은 조금 피해가면서 네. 나름대로 아마 그런 스탠스를 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님 혹시 TV 토론 보셨나요? 네, 다 보지는 못했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봤고요. 네. 세 사람 중에 누가 토론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토론. 글쎄요. 오세훈 후보도 뭐 오세훈 상당히 후보라. 여러 차례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하는 것 같고 또 김진태 후보도 뭐 의외로 여기저기 공격하면서 네. 본인은 나는 두 분과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거다. 뭐 네.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좀 방어적인 예. 그러니까 자료를 그런 계속 모습인 것 보고 같아요. 하는 모습이 저는 눈에 되게 띄더라고요. 네. A4 용지 계속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인터넷 네티즌들은 얘기도 하는데 네. 사실상 법조인의 뭐 이 공직의 길만 걸어왔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치 소위 시체말로 정치판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한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토론회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네. 상당히 본인이 긴장된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뭐 친박 배박 채권성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 대응하는 것도 물론 누가 옆에서 조언을 했겠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조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라는 뭐 부적절한 대응 아니었나,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 정당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본인이 이 살아왔던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뭐 굉장히 이 역동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에 조금 아마 긴장하기도 하고 했을 텐데, 그대로 그냥 거의 읽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네. 주어진, 준비한 원고들을 네. 읽는 모습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아직 적응이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는 순발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준비한 거를 그대로 읽는 게 아마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서가는 자의 여유로운 모습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뭐 마지막 이제 토론이 몇 차례 더 남았기 때문에 네. 아마 토론을 진행할수록 굉장히 이제 금방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은 또 진짜 실력이 나오지 네, 않을까. 본인도 이제 네. 아마 금방 적응하게 될 텐데 하여튼 뭐 5.18 망언 때문에 전당대회가 죽쓰는 형편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주목받고 있는 거는 또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황우택 부대변인께서는 남의 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한국당에서 이번 지도부가 새 지도부가 탄생을 하면 이제 또 이제 상대도 또 국회에서 하셔야 되고 할 텐데 법조인 출신이에요. 3명의 후보가 다. 그 법조인 출신들이 이렇게 3명 다 후보로 나오고 지도부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 그 뭐 어떤 장점이나 강점, 뭐 약점 같은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법조인 출신도 있지만요. 예전부터 이 한국당에 보면 검사 출신이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아, 검사 예, 출신. 우리 당에도 물론 뭐 변호사들이 많습니다만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어찌 보면 한국당이 예전부터 좀 그랬어요. 검찰을 지내신 분들이 한국당에 많이 갔는데 그게 뭐 전통이라면 전통이고 역사할 수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앞서가는 분, 기호순 뭐 이런 분으로 또 이 선후배 관계도 보면 이렇게 순서로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뭐 그 선거 결과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검사 출신들이 많은 게 물론 뭐 검사를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전부터 보면 약간 공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좌파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문화가 지금 물론 이제 5.18 논란에 지금 김진태 의원이 서 있습니다만 5.18도 어찌 보면 물론 검찰이라든지 법적으로는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실은 법조인이시라는 분이 법에서 이미 심판 다 된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태극기 부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과연 법조인 양심에 맞는가? 왜냐면 이미 5.18 특별법이라든지 법 뭐 다 심판 받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건 좀 지켜야 된다. 법조인의 양심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토론회를 마쳤던 그 3명의 후보들은요, 어제 경남 지역으로 일제히 세 후보가 모두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는지 지금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벗겨내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국민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래도 놔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럽니다. 똥낀 놈이 썩낸다고 그럽니다. 뭐가 둘이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비상식적인 짓거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터졌을 때 제가 김경수는 공범이다, 구속해야 한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고소한다, 고발한다, 또 무슨 김진태 이상한 소리 한다 하더니만 딱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대로 나왔죠? 자, 지금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 일단 김경수 지사의 그 재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어쨌든 항의라는 성격으로 전당대 후보들이 다 내려간 건데 어쨌든 댓글 사건에 대해서 계속 좀 리마인드를 시키려는 게 그 전당대회 주자들의 그 목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한국당으로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죠.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1차 판결문에 아마 문 대통령 관련 부분도 90차례 가까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공세를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어제 창원에 가서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향후 정치 일정하고 맞물리는 건데 4월 3일 날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창원 성산이고 또 한 군데가 고성 통영이에요. 노회찬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네. 창원에서 집회를 한 거고 네. 또 굳이 또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지금 이제 재론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지도를 찍어보면은 거제도 북쪽, 그러니까 부산의 서쪽이죠. 네. 거긴데, 가덕도의 북쪽이 바로 창원이 되고, 왼쪽이 고성 통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의 모든 시각이 어떻게 보면 4.3 재보궐 선거로 향하고 있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런 네. 몇 가지 복합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어제 창원에서 집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 한국당 집회하는 거에 맞은편에서는 민주당에서 김경수 지사 무죄다, 석방을 요구하는 건 또 집회가 열렸고, 정청래 전 의원 지난주에는 서초동 법원 앞으로 갔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 창원까지 가가지고 또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지금 그 이동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정정해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이 판결이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처음에 1번은 이제 법정 구속 부분이었어요. 왜 현직 지사한테 법정 구속했느냐. 네. 그다음에 2번은 뭐였냐면 이게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느냐, 드루킹이 지방선거 활동했느냐. 근데 판결문에 보면 어떻게든 이걸 지방선거와 드루킹이 뭔가 약속했다. 지방선거에 도와주는 걸 근거로 약속했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이 되니까요. 대선은 공투시효가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판결을 보면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를 연속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이런 문구가 계속 나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고 네. 결국은 그럼 대선에서 도움받은 게 누구냐, 민주당 도움받지 않았느냐라는 게 판결문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 판결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 판사는 유무죄만 따지면 돼요.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뭐 오사카 영사직 제안을 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만 가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 드루킹이 한번 역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대선을 연결시켰는데 그러면서 결국 대선에서 도움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는 사실은 판결문에 굳이 넣을 필요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게 논란이 이어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판사님이 어쨌든 지방선거에 뭔가 도움을 약속하면서 직을 약속했다는 걸 이어가기 위해서 대선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지방선거와 드루킹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법은 당연히 무죄라고 보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아마 이 업무 방해 부분, 네. 댓글 부분에 대해서 뭐 알았냐, 몰랐느냐,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항소심에서 다투실 걸 보는데요. 네.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얘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라든지 아니면 내가 갔다라든지. 왜냐하면 여기도 그 계속 논란이 됐던 게 결국 드루킹 씨의 진술이었거든요. 봤다, 있었다, 내가 시연했다라는 거였고 판결문에서 이게 알려진 바로는 이제 그 당시에 네이버에 로그인 한 게 3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그인했다 했으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게 봤다는 직접 증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드루킹 측의 진술에서 그 당시에 뭐 돈을 주고 갔는데 그걸로 피자를 사 먹었다 이랬는데 그건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직접 증거가 없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황 증거로 얼마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냐 문제지만 저는 어쨌든 항소심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무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뭐 일반 뭐 재야라든지 학계라든지 그런 이제 약간 저 바깥에서 국회 밖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힘 있는 여당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재판부가 그 재판부의 판사가 부장의 정말 민사판례 연구회 출신인지 네. 아니면 우리법 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지하고 상관없이 뭐 형량은 뭐 그렇다 칩시다. 유무죄에 대해서는 저 이제 법과 증거에 따라서 성실껏 정상적으로 판단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만약에요. 만약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 무슨 1심 부장판사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사법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뭐 정치 보복적인 판결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런 사법부로 제가 만약입니다.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에서요. 예를 들어서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만약 적폐 판사들이 정말 항소심 재판장 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세게 나갑니다. 그래?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항소심 재판장이요. 정말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장을 합시다. 가정이에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죄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씁니다. 내가 여기서 무죄 쓰면 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니까 현 정부랑 친하다고 일부러 민주당의 압력 때문에 썼다고 언론 난리 날 텐데 오히려 더 못 써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는요. 정말 법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판사가 적폐니까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라부터 시작을 하면요. 오히려 민주당이 뭘 의도한지 제가 모르겠으나 네. 본인들의 의도하는 거를 달성은 더 힘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아까 이제 정청래 의원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뭐 정청래 의원은 법조인이 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유죄에 직접 증거가 없다. 네. 하나만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 보면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공모했다는 직접 비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라 말하면 뭐 녹취나 이런 건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하고 녹취록 순실아 내가 이재용 부장 얘기할 테니까 독일 가서 말 받아. 아, 그런 이런 거 적이 있습니까? 있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어딜 그런 식으로 봐도. 청탁하는 경우는 그런데 하죠. 예. 공모관계라는 거는 그런 직접 증거만 가지고 입증하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기소한 거지 10개 중 9개가 무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간접 사실이나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공모관계 입증을 해서 유죄를 1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하고 얘기했다는 어떤 녹취록도 없고 네. CCTV 없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주변 정황 증거들 가지고 그 간접 사실들로 직접 사실은 공모관계 입증해서 하는 구조는 똑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전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서 신빙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맞아요. 현 재판부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드루킹의 진술 중에서 일부 일관성이 없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큰 줄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는 거. 그 큰 줄기가 단순히 드루킹 일당의 말만 맞아 믿은 게 아니라 로그인 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하고 드루킹 측의 진술, 특히 가장 중요한 진술은 드루킹보다 킹크랩 직접 만들어서 시연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데 그 사람 진술하고 객관적 어떤 증거들과 매칭이 되니까 네.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을 한 거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이 지금 후보로 나와서 그런지 지금 5.18 관련한 그 논란은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광주 지역 민심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용섭 광주시장까지 거리로 나와가지고 항의 집회를 했는데 일단 그 모습 보고 5.18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윤리위원회는 세의원을 하루빨리 국회의원에서 제명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가 선거 없는 말년처럼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5.18을 비방하거나 애곡하는 자들을 소송하지 않고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 5.18 역사 애곡 처벌 특별법을 바로 제정해 주십시오. 저 영상에 보면은 김유정 의원님 네. 어제도 집회를 했고 계속해서 이제 오는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또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네. 자, 어쨌든 광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3명에 대해서 강경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실화될 걸 보십니까? 어제 금남로에 한 10,000명 이상이 모였었고요. 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었는데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굉장히 분노에 찬 목소리들을 함께 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23일날 상경투쟁도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40년 가까이 된 이 상처잖아요. 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또 실종자 가족들, 부상자들. 그래서 이 광주의 아픔이 바로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저는 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의 어떤 민주주의를 이뤄내는데 정말로 그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아픈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적 또 법적으로도 이미 다 결론이 난 이 진실 앞에서 네.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그런 망언을 일삼을 수 있는지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은 다시 태어나겠다 잘못했다 무릎 꿇고 빌고 사죄하고 그런 모습 굉장히 많이 연출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든지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건전한 보수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극단적인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또 이 광주 시민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네.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다는 건지 자유한국당이 정말 네. 제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북한군 개입 운운하다가 이제 살짝 말을 돌려서 또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짜 가고 있어요. 유공자가 있다 이런 얘기도 그런데 나오는 것 같아요. 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는 독립유공자도 이제 그 역사와 연구를 위해서 일부 공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는 공개하지 않는 게 법적인 원칙이죠. 국가보훈처에서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법조인 출신이 김진태 의원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왜곡된 왜곡을 해가지고 정말 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되묻고 싶고요. 네. 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최근까지 잘 나갔죠. 또 대선 주자들이 다 참여하는 이 전당대회 분위기도 많이 고조되고 컨벤션 효과도 있다가 네. 잇따른 또 그 민주당발 악재들 때문에 또 이 반대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렇게 이런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네.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당대표 출마하고 최고위원 출마했던 이 당사자 의원들은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네. 오히려 그거를 인지도가 올랐다, 내가 여전사가 되겠다, 나는 그 현장에 없었다 이런 정말 이 면피성 발언으로 피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가진 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런 보수 유권자들로부터도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또 이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에서 등 돌렸던 그 상식을 가진 보수적인 국민들도 또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또 실망하면서 이 무당층으로 또 가고 있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런 세력까지를 포함해서 이 지지를 얻어야만 소위 본인들이 주장하는 수권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고 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데 네. 과연 지금의 이런 망언들의 연속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뭐 온갖 가짜 뉴스들을 횡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정말로 다시 한번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기 부정 아닙니까? 네. YS가 인정했던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가짜뉴스 말씀을 하셨는데 현근택 부대변인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18 유공자들의 받는 혜택에 대해서 뭐 일반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퍼날러져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몇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고시, 국가고시에 최대 10% 가산금을 받기 때문에 공직을 싹쓸이한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뭐 매해마다 연금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유공자가 한 8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5.18 유공자가 한 4천 명이 조금 넘고요. 네. 전체 한 0.5% 정도인데 왜 이분들만 공개하라고 하는지 의도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고시라는 말에 이제 좀 사람들이 예민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5급을 우리가 이제 고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행정고시라든지 뭐 외무고시 이런 건 혜택이 없습니다. 7급, 9급의 혜택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저기 나오듯이 싹쓸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0.1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연금은 없습니다. 지금 일시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부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에서 있어서도 공무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말고 일반 채용이 됐거든요. 여기도 보면 한 0.13%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를 뺏어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군면제, 군면제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그 전두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를 5.18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속됐던 분이 한 20여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니까 당연히 유공자가 되는데 네. 나머지 분들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유시민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5.18 직접 관계 없는 분들이에요. 유공자가 네. 아니고. 근데 이분들도 유공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사실은 이 뭐 유튜브나 돌아다니는 뉴스들을 별로 검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네. 그렇게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광주 5.18에 대해서만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느냐. 이게 어찌 보면 5.18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광주가 어찌 보면 약간 외곽이고 소수고 이러니까 이 소수자를 짓밟아서 내가 정권을 찬탈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뭐 호남 그러니까 우리 당책이 없어 이렇게 아니거든요. 이미 5.18은 우리 민주화 운동으로서 우리 역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5.18로 공격한다고 해서 네. 예전처럼 광주를 고립화시켜서 자기들이 지지를 얻어갈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환상이에요. 저는 오히려 사실은 북한군 개입은 전두환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을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만원 씨가 끄집어냈는데 네. 결국은 이게 저는 계속 한국당이 이 문제를 끌고 나갈수록 저는 마이너스 자가 당착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과거에 발목 잡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정치권에서 보이는 5.18 관련 논쟁을 보면 그런 인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좀 생산적인 논쟁들이 국회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